정비소를 고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눈탱이 맞을까봐. 좋은 정비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눈탱이도 맞아봤고요. 수리한데 똑같은 부분 4번도 고쳐봤고요. 수리했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수리한 거 맞아? 라는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비소를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부 받았습니다. 구독자분이 장비를 좀 기부해 주셔가지고 툴박스 닦고 있었습니다. 토크렌치 쓰는 정비사분들을 2-3분 정도 봤는데 당연히 마지막 조임은 토크렌치로 사용하고 있는지,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이 차의 2볼트는 어느 정도의 조임값으로 조여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적어도 반복 작업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거나 처음 작업하시더라도 매뉴얼을 봤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툴박스나 뒤에 특수 툴들이 걸려져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 8분의 3짜리 토크렌치와 2분의 1짜리 토크렌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방문하고 상담하는 과정 중에 다른 미케닉 분들이 작업하시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 풀어낼 때는 전동 공구나 에어 공구를 이용해서 우르릉 두두둥 이렇게 풀어내시겠지만 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볼트와 너트가 들어가고 이 볼트와 너트들의 조임값이 다 달라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대용량 임팩은 힘이 너무 넘치고 그것들로 볼트를 조이다 오버토크가 돼서 조여진다면 2-3차례 풀고 조이기를 반복하다가 볼트는 부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박힌 채로 부러지면 굉장히 곤란함을 겪기 때문에 엔진 요즘 알루미늄 블럭으로 거의 다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알루미늄은 약해요. 근데 볼트들은 다 강철 볼트예요. 볼트가 순놈이 암놈보다 세서 그 작은 플랜지 같은 거, 가스켓류들을 조이고 있는 볼트들이 조금만 오버돼도 볼트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암놈이 망가져요. 헤드 자체, 블럭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엔진의 작은 볼트들 조일 때 토크렌치 사용하는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임값을 딱 맞춰서 최대한 조여줄 수 있는 토크렌치, 완성도 높게 작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볼트가 오래되면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하체에서 떨어져 나온 볼트들은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껴있을 확률이 높아요. 나사선에 이물질이 껴있는데 백날 토크렌치 가지고 조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떼어낸 볼트를 다시 장착할 때 적어도 철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 가지고 볼트들 나사선을 한 번 정도는 닦아주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흙먼지 더미 속에 뒹굴어 있는 볼트를 바로 꽂아가지고 돌리고 임팩으로 쏜다? 그 사이에 모래알갱이 한두 개만 박혀 있어도 이미 토크 값은 안드로메다로 없어지는 거고요. 나사선도 같이 먹겠죠. 저도 얼마 전에 페인트 마커를 샀어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로 조이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저도 작업해보니까 여의치 않더라고요. 아마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정비사분들께서는 이미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조일 때는 전동 또는 에어 공구로 1차 조임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제 토크렌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같은 볼트를 최소 2번 이상 조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그렇게 10개, 20개의 볼트를 조이는 과정 중 어디까지 조였는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셀프 정비 이제 하시다 보면 리프트 떠서 본 내 차의 볼트들에 펜으로 노란색, 흰색 펜 같은 걸로 탁탁탁탁 그어져 있는 것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그어지고 있다는 건 이 볼트 확실히 조였다라고 표시해 놓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마킹이 되어 있는데 풀리면 알 수 있어요. 볼트와 너트를 같이 표시해 놨기 때문에 마킹 자리가 틀어지면 아, 여기 진동에 의해서 지금 볼트 풀어지고 있나 보다도 체크할 수 있어서 이런 마카들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리에서 얼마 안 하더라고요. 저도 한 타스 샀습니다. 정모 때 들고 나갈게요. 이것도 좀 나눠드리면 좋겠네요. 자동차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고 계시는 혹시 정비사분들이 정비소에서 보인다면 그 샵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차들만 해도 정말 수십 종류죠. 이 보고 계시는 BMW만 해도 3시리즈의 5세대예요. 지금은 한 8세대까지 나왔나요? 이 차만 해도 거의 7, 8종으로 나눠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엔진도 한 4, 5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3시리즈만 해도 수십 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모두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엔진, 전장, 그 다음에 미션, 하체, 자동차 안에서도 정비 섹션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3
시리즈만 봐, 나는 이 바디만 봐 라고 하는 샵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반복된 작업을 통해 경험치가 높아서 똑같은 작업을 수행했을 때 매뉴얼 안 보고도 다 작업이 가능하시지만, 반복된 작업이 아닌 정비를 할 때는 정비사분들도 매뉴얼 보셔야 됩니다. 더 완성도 높게 작업을 해주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쁜 곳이잖아요, 정비소. 엔진오일 한 대라도 더 교체하면 금방금방 매출이 늘어나지만, 볼트 하나 조일 때도 하네스 지나가는 라인들도 여기가 맞는지 찾아내고 계시는 정비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정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샵들입니다. 저는 커피 마시면 이 플라스틱 컵들 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왜 모으냐면 볼트 담으려고 모으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런 애들도 1,000원이면 하나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햇밥 먹은 접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왜 필요하냐면, 볼트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10mm여도 볼트를 만드는 재질, 길이, 그리고 사용된 부분이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하체 쪽에 사용했었던 볼트들은 더 강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소재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부식에도 좀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이래서 같은 엔진룸 안에 뜯어냈었던 볼트라 하더라도 상부에서 뜯어냈는지 하부에서 뜯어냈는지, 똑같은 볼트라고 해도 실내에서 뜯어냈는지 외부에서 뜯어냈는지에 따라서 볼트의 상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별로 뜯어내는 볼트들을 이렇게 각각 모아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에 꽂아주는 정비사를 찾으셨다면 그 샵은 바로 신뢰도 높은 샵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작업자분께서 차를 다루는 마인드랑 작업 스킬이, 그리고 완성도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앞유리 와이퍼 사이나 대시보드 위쪽에 작업지 시서가 작성되어 있는 샵들을 보셨다면 작업에 대한 시간, 그리고 결과물이 굉장히 신뢰도 높을 수 있습니다. 정비 상담을 가서 문제가 있는 곳들을 막 이야기 드렸을 때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차를 놓고 나오기 전에 정리되어 있는 정비 방향, 그리고 정비를 해야 할 곳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샵들 굉장히 정비를 꼼꼼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 얘기를 할 때는 막 다 전달드린다고 했는데 차 출고할 때 왜 이거 안 돼 있죠? 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 지난주에도 스피더 형님 만나러 가가지고 우리가 주문 안 한 맥주, 분명 병맥주 주문했는데 500 생맥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사고지만 사고들을 막을 수 있고, 이미 샵에 갔을 때 수리 중인 자동차들의 작업지 시서가 어떤 식으로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리된 내 차를 받으실 때 계산하고 카드 영수증과 카드만 딸랑 받아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 고쳤는지 작업 내역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를 했을 때 정비 내역서를 받아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부품 번호가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부품에 대한 공임이 옆에 따로 붙어요. 부품과 공임을 별도로 알 수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차에 무슨 부품을 바꿨는지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어요. 숫자 알파벳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부품인지 모르시다 치더라도 그걸 구글에 그대로 치면 해당 부품의 이미지를 구글에서 띄워줍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챗GPT나 제미나이에 검색해보세요, 이거 뭐 하는지 알려줘, 바로바로 술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어느 부품을 정확히 교체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엔진 헤드 작업하고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80만원, 엔진 헤드 안에 부품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풀러놓으면 요만했던 엔진 이 바닥에 다 깔아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에 1년에 약 5,000km 남짓 주행하는 차에 EGR 밸브를 매년 교체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정비 내역서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어서 사전에 체크가 지속적으로 됐다면 EGR 밸브를 고장내는 원인을 분명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샵에 가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어느 날짜를 지정해주는 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보면 사장님 한두 분이서 차 한두 대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차가 리프트에 올라가서 좀 헤비한 작업을 하게 되면 셔터 내리고 작업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샵들은 오세요 해서 바로 가요. 이미 앞마당에 수리도 할 수 없는 정도로 포화가 되어 있고 리프트도 다 떠가지고 엄청 바빠 보여요. 내 차는 과연 언제쯤 정비가 되고 있을까? 정비는 과연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돼서 2차 작업하다 2차 작업하고 2차 작업하다 2차 작업하게 됐을 때 휴먼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일도 잘 기억 안 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 뜯어놓고 부품 기다린다고,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 한두 달 방치된다면
조립할 때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인 샵들 아니면 예약된 날짜에 들어가면 바로 해체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샵들도 내 차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샵들은 가격이 되게 비쌀 수 있어요. 토크렌치도 사용하고 매뉴얼도 꼼꼼히 보면서 작업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게다가 차를 한 대만 받는다고 하니 정비 비용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만큼 작업이 꼼꼼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저렴한 값에 수리했는데 몇 개월 못 가고 재작업 일어난다? 아니면 수리하고 나서 다른 곳들에 지금 문제가 생겼거나 이전 샵에서 다 빠가내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만 줄여도 그게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세 가지, 약 절반 정도만 체크가 된 정비소라고 하면 꽤 완성도 높게 작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한두 번 눈탱이 밤탱이 맞고 차 망가지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 느껴지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정비소에서 싫어하는 손님 유형도 있습니다. 얼마 전 TV 보는데 JYP가 그러더군요.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만 안 해도 건강해진다. 정비소 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비싸면 비싼 대로 이유가 있고 저렴하면 저렴한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정비 비용을 너무 많이 깎게 되면 부품, 시간 혹은 정성 세 개 중에 하나는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정비소는 수리를 통해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적정 수준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 그 비율대로 어디선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가 넘는 내고는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샵의 가격이 나랑 너무 맞지 않는다. 정비 범위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를 수리 맡기면 내 새끼 잘 치료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전화하고 물어보고 찾아가고 어쩌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정비사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썩은 차들 특히 하체 볼트 잘 안 풀립니다. 망치로 후드려 까고 빠루로 제끼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은데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보채거나 시어머니 집 시어머니? 우리 엄마는 안 그럴 텐데 우리 엄마도 그러나? 이 차에 대한 수리 방향을 결정할 때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릴 것 같고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은 요만큼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을 거예요.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건 괜찮지만 한 달 얘기하셨는데 2주, 3주 매일매일 전화하셔가지고 어디까지 됐냐, 얼만큼 됐냐 재촉하는 것도 정비사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정비하다 휴먼 에러 발생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차에 너무 무관심하셔도 정비사분께서도 어쩌면 이 차주는 차를 생각보다 아끼지 않는군 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차 잘 안 하는데요. 정비소 맡기기 전에 생각보다 깨끗하게 해서 차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나는 페인트와 내장재를 굉장히 아낀다 라는 한두 번 정도의 강조를 약간 드립니다. 먼지구덩이에 쌓여있는 이 상태면 정비사분이 어쩔 수 없이 옷만 갖다 대도 스크래치가 생길 거고요. 실내를 열었는데 동승석에 쓰레기가 한가득 있다? 도어 포켓 사이사이마다 지금 막 음료 컵들이 막 과자 봉지들이 쑤셔 박혀 있다? 상대적으로 스크래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흠집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무관심한 상태로 관리를 안 하는 티를 안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진오일 교체하러 가셨는데 엔진오일 언제쯤 교체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도대체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내 차처럼 아끼면서 근데 대부분 정비소 사장님들 자기 차는 잘 안 고치시더라고. 퍼지기 직전에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처럼 아껴서 고쳐주지 않을 확률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비소에서 생각보다 실내에 흠집 많이 발생합니다. 차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요즘 어플들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정비소 갔다 왔다 간단하게 날짜랑 뭐 부품 번호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 정비했고 대략 얼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친구한테 카톡 보내는 거 100분의 1만큼만 기록하시면 생각보다 정비사분께서 이 차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서 정비해 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소에 가셔서 그냥 대충 알아서 해주라고 전달하시면 정비사분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뜯어보니 이거 저거 다 고장나 있어가지고 정비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정비사분과 전체적인 점검의 내용,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정비 비용의 상한선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정비 범위를 좀 구체화시켜서 정비하는 걸 정비소에서도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청구했더니 뭔 눈탱이냐 라는 일들이 가끔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무것도 기준점 없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손님들도 정비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소 가시기 전에 요 몇 가지만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의 증상을 좀 꼼꼼히 기록하거나 동영상 찍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이상해요라고 하면 정비사분도 찾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요철을 지날 때 운전석 앞바퀴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형태로 좀 명확히 정비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부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어느 시점부터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상이 있는지 최대한 주행하시면서 꼼꼼히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서히 심해지는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갑자기 나오는지, 정차 중에 일어나는지,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 나는지, 이런 것만 알아도 진단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까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셨던 정비 이력 있죠? 그거를 꼭 정비사분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언제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 기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정비 범위를 조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다 뜯을 순 없잖아요. 해당 부분에 고장이 나 있었던 수리 이력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일단 조금 더 배제해서 다른 부분으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된 작업을 좀 막고 연관된 작업들을 같이 정비를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 수리에 대한 예산을 미리 얘기를 하시고 정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를 어느 정도는 정해서 정비사분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굳이 이번에는 불필요하게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명확히 고장난 부분만 정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세컨카, 이렇게 오래된 차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정비소에 차 보낼 때 특징이 있더라고요. 시간 많다, 천천히 봐주셔라. 근데 여기서 천천히가 진짜 1년 후에 정비돼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꼼꼼히 봐달라는 아마 얘기였을 텐데 그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 주세요. 나 이 차 진짜 아낀다,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품 수급까지 고려해서 대략 정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은지 정비소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대답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자꾸 급한 차들이 내 앞으로 끼어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 뜯다 급한 차 왔다고 급한 차 보고 내 차는 뒤로 밀리고, 그게 뜯어진 상태로 야외에까지 보관된다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안 그래도 고무 몰딩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데 강력한 자외선에 더 뜯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이나 부품 수급으로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바쁜 차들에 의해 내 차는 뒤로 밀리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막으셔야 됩니다. 시간 많다가 아니라 꼼꼼히 봐달라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얘기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4월 25일 날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가평이고요. 지금 어디 아파가지고 컨디션 올려야 될 애들, 그리고 내 차를 좀 더 본격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각자 아픈 곳 자랑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알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봐드리고, 1박 2일이고요. 차에서 주무시거나 텐트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신문지라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4월에 가평은 춥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문에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15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한 대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한 자리에 모이니까 뭔가 약간 멤버십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썩차만 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도 괜찮고요. 심지어 킥보드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누르시고 자가정비 노하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하단에 하이프 눌러주시면 영상 노출이 좀 더 잘 된다고 하니 그것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25일 카밋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